이봐 할배,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벤츠인 줄 알아? 문신 가득한 팔이 힘없는 대리기사의 멱살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선생님. 차가운 길바닥에 무릎 꿇고 비는 어르신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놈들은 낄낄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줌마는 가서 애밥이나 해라며 비웃던 조폭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건드린 이 여자가 대한민국 상위 1% 인간병기 707 특수임무단 출신 중령이라는 사실을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는 순간 유흥가 뒷골목은 처절한 생존 훈련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뒷골목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 앞에서는 대리기사 박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문신이 가득한 20대 초반 남자 4명이 박 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눈뜬 장님 행세네. 리더격인 남자가 박 씨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멀쩡한 차 범퍼 긁어놓고 지금 오리발 내미시겠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십니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기스 하나를 가리키며 조폭이 웃어댔어요.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봐.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남자가 박 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벤츠야, 벤츠. 이 답답한 양반아. 박 씨는 아픔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닿은 기억이. 아, 시끄러워. 입 다물고 돈이나 내놔. 다른 조폭이 침을 뱉으며 끼어들었습니다. 200장이면 깔끔하게 퉁쳐줄 테니까 군말 말고 뱉어. 200만 원이라니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박 씨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늙은이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선생님들. 그때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든 채 나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단정한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최지수였습니다. 최지수는 소란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던 최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봐 할배, 벙어리야. 조폭 한 명이 박 씨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울 거냐고.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 씨가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최지수가 캔커피를 손에 든 채 그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잠깐만요. 최지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어르신 둘러싸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조폭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더가 최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어라, 이건 또 웬 아줌마야? 남자가 담배를 입에서 빼며 말했습니다. 재수없게 어딜 끼어들어. 아줌마 가서 애밥이나 해줘. 이 기사님이 진짜 차를 긁은 게 맞긴 한가요? 최지수가 박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 이 여편니가 진짜 돌았나? 딴 데 가서 놀라고 했지. 술에 취한 조폭 한 명이 비틀거리며 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꺼져. 남자가 최지수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최지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칵.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지수는 남자의 중심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이 미친년이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최지수는 차분하게 몸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턱 아래쪽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두 번째 남자의 무릎 옆쪽을 발로 찼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팔목을 잡아 어깨 너머로 맺혔어요. 쾅, 쿵, 탁. 세 명이 연달아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걸렸어요.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사님, 얼른 일어나세요. 최지수가 박 씨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 부를게요. 최지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습범들 같은데 그냥 두면 또 선량한 사람 잡을 겁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박 씨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놈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쩝니까? 전 못합니다. 하지만 기사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 씨가 허둥지둥 자신의 낡은 경차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급하게 현장을 벗어났어요. 최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최지수의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몸싸움 도중 지갑이 빠진 것이었어요. 가죽 지갑이 어둠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쓰러져 있던 조폭 한 명이 재빨리 지갑을 주었습니다. 최지수가 돌아서는 사이에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최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주워들었습니다. 박 씨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다음부턴 밤길 조심해서 다니세요. 최지수가 조폭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사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조폭들은 최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리더가 아직도 아픈 팔을 주무르며 중얼거렸어요. 전현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지갑을 주운 조폭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중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남자가 신분증을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중령 최지수. 현역 군발이었는데요. 뭐라? 군인. 리더가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역 중령이 민간인을 팼다 이거지. 이거 완전 로또네 로또. 조폭들이 어둠 속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접니다. 남자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척 하나 낚았습니다. 방금 우릴 묵사발낸 여자가 현역 군일랍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지수가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경비병들의 시선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최지수 중령님,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헌병대 수사관 2명이 최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와 중이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최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 민간인 집단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위가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뭐? 집단 폭행? 최지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팼다는 거야. 어젯밤 11시경 중구 유흥가 골목에서 민간인 4명을 묵사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위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4명이 전치 사주 진단서 끊어서 정식으로 고소장 냈습니다. 이바들, 그건 정당방위였어. 최지수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 양아치들이 힘없는 대리기사님을 협박하고 있었다고. 내가 안 나섰으면 그분은. 자세한 무용담은 조사실 가서 하시죠. 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끊어 말했습니다. 지금은 수사 협조나 부탁드립니다. 따라오시죠. 그 시각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는 김 실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김 실장은 책상 위에 사진들을 늘어놓았어요. 캬, 때깔 보소. 사진 한 번 기가 막히게 찍혔네. 김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지수의 신분증 사진과 멍든 부하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형님, 이 사진들 언론사 쪽에 바로 쏠까요? 옆에 서 있던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막 뿌려도 탈 안 나겠습니까? 탈은 무슨? 특전사 중령이 힘없는 민간인을 개 패듯이 팼는데. 김 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완전 특종이야. 대문짝만하게 실릴걸. 김 실장은 휴대폰을 들고 지역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떨리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기자님,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보할 게 하나 있는데요. 김 실장이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나라 지키는 특전사 장교가 술 먹고 행패를 부려서 사람을 반병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에게는 더 교묘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제 맞은 부하 중 한 명이 상근 예비역이었거든요. 야 정수야, 너 이리 와봐. 김 실장이 목에 깁스를 한 부하를 불렀습니다. 너 지금 신분이 상근 예비역이지. 네, 형님.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형님 모시고 있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신봤다. 이거 완전 대박이야. 김 실장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군인, 그년도 군인. 이거 윗사람이 아랫사람 쥐잡듯이 잡은 거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 내부 가혹행위로 몰아가는 거야. 소원술이 쓴다고 생각해. 김 실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편네는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인생 아주 종치는 거지. 몇 시간 후 인터넷 뉴스에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고위 장교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휴가병과 민간인 무차별 폭행. 군 기강 회의의 실상, 중령이 부하를 길거리에서 구타. 최지수는 부대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건 완전히 소설이잖아. 최지수가 수사관들에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댔어. 맹세코 정당방위였다고.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를. 대위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목격자나 CCTV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장에 CCTV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지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 목격자가 있어. 대리기사 아저씨가 다 봤다고. 그럼 그분 연락처는 있습니까?
중이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십시오. 최지수는 박 씨의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황급히 헤어져서 정보를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한편 박 씨는 집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걸 어쩌면 좋으냐? 박 씨가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구해준 그 군인 양반이 나 때문에 천하의 나쁜 년이 되고 있어. 그럼 당장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해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게 놔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욕설이 들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어요. 여보, 빨리 나와. 박 씨가 급하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짐 챙겨. 당장 처가로 가자. 아니, 왜 그래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아내가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의 낙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묻지 말고 빨리 해. 여기 있다간 우리 다 죽어. 박 씨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급하게 깨워서 옷을 입혔어요. 그들이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설 때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부하들이었어요. 형님, 목격자 쥐새끼가 짐 싸서 튀는데요. 한 명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서 잡을까요? 됐어. 나도. 어차피 겁먹어서 숨어 살 텐데 뭐. 김 실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판은 다 짜였어. 팝콘이나 튀겨라. 이튿날 육군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거든요. 최지수 중령은 사안이 심각하니 당분간 직무 정지시키고, 한 간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회부에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최지수는 관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군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최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 생활이 파렴치범의 누명으로 끝날 위기였습니다. 군 수사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사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 보십시오. 상근 예비역 병사의 진술이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령이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최지수 중령이 자기 계급 믿고 병사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단순 폭행으로 볼 게 아니네요. 명백한 대상관 범죄입니다. 중령급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형법상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해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언론에서 물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서 우리가 먼저 선수 치지 않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같은 시각 시골 마을 작은 초등학교 앞에서는 수상한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부하들이었어요. 야, 저기 나오는 쟤 맞냐? 한 명이 사진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박영, 6학년. 얼굴 확인해봐. 딱이네. 아주 붕어빵이야. 얼른 찍어서 형님한테 쏴. 다른 한 명이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이가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을 찍었어요. 박 기사는 처가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여보,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냥 경찰서에 가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당신 잘못도 아니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박 기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오늘 오후에 바로 경찰서 가서 다 말하겠어.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김 실장이었어요. 아이고, 박 기사님 되시죠? 저는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김 실장이 정중한 척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안부차 연락드렸습니다. 잘 들어가셨나 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박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겁니까? 긴 말 필요 없고 방금 딸 사진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확인이나 한번 해보세요. 김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박 기사는 딸의 교복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힌 것이 분명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들 정체가 뭐야? 왜 우리 딸을 찍어? 박 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디 가서 입 한 번 잘못 뻥긋하면 되게 예쁜 따님 안전은 장담 못합니다. 김 실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괜히 영웅놀이 하겠다고 경찰서 같은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박 기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혔어요.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박 기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려던 박 기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딸을 생각하니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어요. 변호인 접견실에서 최지수는 국선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연락 두절이고 현장 CCTV도 없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건 정당방위였습니다. 최지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해보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저는 맹세코 부끄러운 짓 안 했습니다. 군 수사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살아요. 감옥 간다고요. 합의라니요. 최지수가 의외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 깡패놈들과 합의를 해야 합니까? 피해자는 접니다. 그 시각 언론은 최지수의 과거까지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지수 중령은 평소에도 부대 내에서 매우 강압적인 훈련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기자가 자료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통제 불능의 말 그대로 폭력에 중독된 군인이었습니다. 미친놈들이네. 아주 소설을 써라. 최지수의 동기가 뉴스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들 저러는 거야.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이 최지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야야, 눈길 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한 장교가 동료에게 귀띔했습니다. 괜히 엮여서 똥물 튀기지 말고 모른 척해. 우리까지 피해본다. 최지수는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외면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는데요. 김 실장은 사무실에서 부동산 브로커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사장님, 군 부대 근처 땅값 아주 바닥을 치고 있죠. 김 실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싹 다 사들이세요. 아이고, 실장님 귀신이십니다. 군인 폭행 사건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져서 내놓은 땅이 수두룩합니다. 브로커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참에 재개발 이권도 아주 헐값에 노릴 만합니다. 다시 변호인 접견실로 돌아와서 최지수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건네며 설득하고 있었어요. 중령님,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참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군 생활도 계속할 수 있고 명예도 지키는 겁니다. 아니요. 최지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저런 쓰레기 같은 거짓말에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제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최지수가 합의서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일에 고개 숙이고 사과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 못합니다. 김 실장은 합의 거절 소식을 듣고 책상을 쾅 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 고집 센 년이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김 실장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주마.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지. 형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박 기사한테 당장 연락해서 위증하라고 해. 김 실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폭행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 숨통을 끊어놔야지. 시골 처가에서 박 기사는 딸의 사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째? 박 기사가 오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양심과 딸의 안전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TV에서는 최지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어요. 저분이 나 살리려다가 적골이 났는데. 박 기사가 TV를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은인을 이렇게 내 손으로 버릴 수는 없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하지만 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는 깊은 갈등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최지수는 관사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병이 2개나 놓여 있었어요. TV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청춘 20년을 군대에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야. 최지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여보세요. 최지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에 말이 조금 어눌했어요. 저기, 혹시 최지수 중령님 맞으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뉘신데 제 번호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지수가 정신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시는지. 저는 그날 밤 그 대리기사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겁이 많아서 말도 못 꺼내는 걸 제가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최지수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어요. 아, 기사님, 사모님 되십니까? 최지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말도 마세요. 무서워서 시골 처가로 도망쳐 와 있어요. 박 기사의 아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방문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증언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자나요? 아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저희 남편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은인을 이렇게 모른 척할 순 없어요. 최지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중령님, 블랙박스가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 몰래 제가 차에서 메모리 칩을 빼서 숨겨뒀어요. 네. 블랙박스요. 최지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 일이 다 녹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싹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놈들이 짓거린 말까지 전부 다 녹음됐어요. 최지수는 갑자기 희망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사모님, 그럼 그걸 지금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최지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집 주변에 깍두기 같은 놈들이 지키고 서 있어요. 아내가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대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최지수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주소 불러주세요. 최지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받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쫙 깔렸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소만 빨리 알려주세요. 최지수는 주소를 받자마자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밤늦은 시간임에도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 지수다. 자냐? 최지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아주 급한 부탁이 하나 있다. 야, 너 무슨 일이야? 뉴스 봤는데 몸은 괜찮은 거야?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거 있으면 말만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잘 들어. 경기도 여주 쪽 방범용 CCTV 딱 1시간만 눈 좀 감겨줄 수 있냐? 최지수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먹통으로 만들어줘. 딱 1시간이면 돼. 야, 너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뭔가 큰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
민수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 아니지. 내 목숨줄이 달린 일이야. 무죄 증명할 증거를 찾았어. 최지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 정말 군복 벗어야 돼. 부탁한다, 친구야. 1시간 후 최지수는 검은색 라이딩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헬멧까지 착용하고 완전히 신원을 감췄어요. 관사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최지수가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어요. 시골 마을은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가 숨어 있는 집 근처에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어요. 김 실장의 부하들이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야, 니네 이제 교대할 시간 아니냐? 한 명이 하품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졸려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냅둬라 좀. 어차피 저 쫄보 영감탱이가 나오긴 어딜 기어 나오냐. 다른 한 명이 시트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세상 편하게 그냥 좀 자자. 그 사이 최지수의 오토바이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진입했어요. 박 기사의 아내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리 칩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이러다 걸리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옆에서 박 기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당신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해. 아내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인을 저렇게 매장당하게 두고 볼 거야. 나라도 해야지. 최지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하는 차량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다행히 두 차 모두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기사의 아내가 뒷마당 담장 근처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향했어요. 최지수는 신호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엑셀을 밟아 큰 소리를 냈어요. 부르르르. 엔진 소리가 마을에 크게 울렸습니다. 감시하던 조폭들이 깜짝 놀라 깼어요. 아씨, 깜짝이야. 이게 뭔 소리야? 한 명이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같은데. 어떤 놈이야? 최지수는 반대편 골목으로 우회했습니다. 그 사이 박 기사의 아내가 메모리 칩을 수거함에 던져 넣었어요. 야, 저거 오토바이 잡아. 조폭 한 명이 최지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상해, 쫓아. 2대의 차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지수는 이미 수거함에서 메모리 칩을 회수하고 있었어요. 좋았어, 확보했다. 최지수가 메모리 칩을 주머니에 넣으며 외쳤습니다.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밟아. 놓치지 마. 조폭들의 차가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서는 오토바이가 유리했어요. 최지수는 계단을 타고 오르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차로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아오씨, 저 새끼 어디로 튀었어? 조폭들이 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지수는 멀리 사라진 후였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최지수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식은땀이 얼굴에 흘러내렸어요.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칩을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박 기사를 협박하는 장면부터요.
군인이니까 엮어서 돈 좀 뜯자. 조폭 리더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 이거 현역이야. 엮으면 한몫 단단히 챙기겠는데. 대박, 이거 완전 잭팟이네. 로또 터졌어. 최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그래, 다 찍혔어. 니들 이제 다 죽었어. 최지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 심사장 앞에서 최지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계급장도 반듯하게 달았어요. 어깨를 곧게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최지수 중령, 입장하십시오. 사회를 보는 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심사장 안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최지수는 지정된 자리에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징계위원 5명이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자리는 최지수 중령의 민간인 폭행건을 다루는 징계심사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미 증거랑 증언은 차고 넘치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쪽에는 김 실장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남자로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위원님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군인의 일탈입니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 지키는 특전사 중령이 힘없는 민간인을 묵사발로 만든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고요.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지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힘없는 시민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정당방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소설을 쓰세요. 변호사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건장한 남자 4명을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입에서 나옵니까? 그때 심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상근 예비역 정수였습니다. 자, 피해자 증인 들어옵니다. 헌병이 휠체어를 밀며 안내했습니다. 정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목을 감쌌어요. 아이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목이야. 정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휴가 나와서 바람 좀 쐰 죄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동정어린 눈으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깁스와 휠체어가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중령님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습니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계급장 믿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패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죠. 더 들을 것도 없네요. 한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가혹행위 아닙니까? 최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위원장님, 최지수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증거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또 하려고. 변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최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심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블랙박스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위원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최지수는 미리 준비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어요. 이것이 그날 밤의 진짜 진실입니다. 최지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화면의 어둠 속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박 기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야, 눈 깔아.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조폭 리더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도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이 늙은이가 귀가 먹었나? 대답 안 해. 정수가 욕설을 내뱉으며 박 기사를 밀치는 모습이 재생됐습니다. 목에 깁스를 한 현재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심 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아, 아닙니다. 저거 제가 아닙니다. 정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에요. CG라고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정수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형님, 월척입니다, 월척. 아주 제대로 물었습니다. 낄낄. 정수의 웃음소리가 심 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역 군발이니까 돈 뜯기 아주 딱입니다요. 군인이니까 엮어서 돈 좀 뜯자. 조폭 리더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대박, 이거 완전 잭팟이네. 위원장이 정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이거 다 가짜라니까요. 정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진짜 다쳤다고요. 아, 내 목. 당황한 정수는 순간적으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 사장 밖으로 뛰려고 했어요. 어라, 저거 뭐야? 한 의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방금 벌떡 일어난 겁니까? 아주 날아다니네. 저놈 잡아라. 위원장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헌병들이 정수를 제압했어요. 이거나 놓으라고. 정수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깁스도 가짜였구만. 헌병이 목에 깁스를 벗겨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붕대만 칭칭 감아놓은 거였어. 위원장이 망치를 3번 쳤습니다. 저놈 당장 구속하고 헌병대로 넘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정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계속 발버둥을 쳤어요. 최지수 중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위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무죄입니다. 탕탕탕. 최지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명을 벗은 거였어요. 심사장을 나온 최지수는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박 기사 부부였어요. 아이고 중령님. 박 기사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십시오. 최지수가 박 기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 해결됐으니 괜찮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시고. 박 기사의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시각 김 실장은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사건의 역전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특전사 중령 극적 누명 벗어 조폭의 자작극으로 드러나 충격. 이런 미친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그걸 엎어. 김 실장이 분노하며 재떨이를 벽에 던졌습니다. 재떨이가 박살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형님, 이제 어떡합니까? 부하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도 줄줄이 엮여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닥치라고 했지. 김 실장이 부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팔로 쓸어버렸어요. 부대 앞에서 최지수는 박 기사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박 기사의 딸이 최지수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군인 아저씨, 고마워요. 딸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저씨 덕분에 살았대요. 그래, 우리 꼬마 아가씨 건강하게 자라라. 최지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박 기사 가족이 차에 오른 후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최지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최지수가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저녁 늦은 시간 최지수가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거였으니까요.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누구세요? 최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전기 충격기였어요. 지지직. 강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최지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전신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방독면을 쓴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김 실장의 부하들이었어요. 최지수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바닥을 긁으며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목에 주사 바늘이 꽂혔고 마취제가 투여되었어요. 세상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최지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거리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폐허가 된 낡은 공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일어나셨군. 우리 잠자는 숲속의 중령님. 김 실장이 낡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바닥을 툭툭 치고 있었어요. 최지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자에 단단히 묶여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차가운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최지수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 아니야. 왜 이러는 건데? 끝났다고. 누가 그래, 끝났다고. 김 실장이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내 사업이 박살이 나고 내 밥줄이 끊겼는데 내가 그냥 호호거리고 넘어갈 줄 알았어. 김 실장이 턱짓으로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박 기사와 그의 딸이 보였어요. 박 기사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묶여 있고 딸은 구석에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최지수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 상관 없잖아. 아이는 건드리지 마. 법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 식이지. 김 실장이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쾅 내려 찍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원대한 계획이 다 휴지 조각이 됐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박 기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협박을 받고 이곳으로 질질 끌려온 것 같았어요.
딸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내 요구는 아주 심플해. 김 실장이 최지수 코앞까지 다가와 으르렁거렸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당장 없애고 그 영상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자필로 써. 그런 파렴치한 거짓말은 죽어도 못해. 최지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이 다 알았어. 그래. 그럼 저 애틋한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이나 해. 김 실장이 옆방을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특히 저 어린 것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말이야. 최지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무고한 아이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었어요. 시간은 딱 30분 준다. 김 실장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결정 안 하면 저 꼬맹이 손가락부터 하나씩 날아갈 줄 알아. 김 실장이 옆방으로 들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자지러지게 놀라며 떨었어요. 최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가족이 지옥을 겪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최지수는 묶인 손목 사이에서 미세한 틈을 느꼈습니다. 군 시절 지옥 같았던 생존 훈련에서 배운 탈출 기법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어요. 엄지손가락 안쪽에 숨겨둔 아주 작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10분 지났다. 김 실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최지수는 묶인 손목을 조심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비틀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야, 20분 지났어. 김 실장이 점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최지수는 손가락 끝으로 숨겨둔 작은 칼날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SER이 키트의 일부였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등 뒤에서 쇠사슬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최지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쓸게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만해.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김 실장이 만족스럽게 낄낄거렸습니다. 역시 매가 약이라니까. 협상이 아주 잘 통하잖아. 김 실장은 최지수의 한쪽 팔 결박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펜과 종이를 거칠게 던져줬어요. 자, 예쁘게 써봐. 블랙박스가 가짜였고 네가 승진하려고 모든 걸 조작했다고. 김 실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 김 실장님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반성문도 써. 알았어. 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종이에 가려진 다른 한쪽 손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사슬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뭘 꾸물거려. 빨리 안 써. 김 실장이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 내 성질 건드리지 마. 최지수는 종이에 펜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쓰는 대신 머릿속으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저 아이가 죽습니다. 옆방에서 박 기사의 딸이 작은 소리로 아빠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가녀린 소리가 최지수의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너희들 뜻대로는 안 돼. 최지수가 속으로 피를 토하듯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이 지옥을 끝낸다. 김 실장은 최지수가 고분고분하게 글을 쓰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더러운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최지수의 진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기익. 미세한 소리와 함께 사슬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최지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을 응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지수가 펜을 잡는 척하며 김 실장의 빈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줄 알고 방심한 채 옆에 서 있었어요. 이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푹. 순식간에 최지수가 움직였습니다. 펜 끝으로 김 실장의 손등을 맹렬하게 찔렀어요. 크악.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손등에서는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동시에 최지수는 풀린 팔로 쇠사슬을 휙 휘둘렀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의 목에 감아 조르기 시작했어요. 컥, 컥, 컥. 부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최지수는 손목시계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비상 호출기가 달려 있었어요. 버튼을 길게 눌러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SDT에 신호가 갔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최지수가 피가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당장 2년 잡아 죽여. 5명의 조폭이 동시에 최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지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공격에 대비했어요. 하지만 격렬한 몸싸움 도중 어깨가 탈구된 상태였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최지수는 망설임 없이 벽에 어깨를 쾅 박았습니다. 뚝. 끔찍한 소리와 함께 뼈가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으악. 최지수가 고통을 참으며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깨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조폭이 살기등등하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최지수는 재빨리 몸을 낮춰 주먹을 피한 뒤 상대의 다리를 걸었어요. 털썩. 남자가 속절없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폭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최지수는 한 명의 팔을 잡아 돌려 다른 한 명에게 밀어버렸어요. 쿵, 퍽. 둘이 서로 부딪히며 나자빠졌습니다. 인연이 보통이 아니네. 아주 지랄 발광을 하네. 네 번째 조폭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다 같이 덤벼. 단체로 담궈버려. 최지수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군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을 활용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옆방으로 비틀거리며 뛰어갔습니다. 박 기사의 딸을 붙잡아 협박하려는 거였어요. 안 돼. 아이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마. 최지수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이 딸아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다들 꼼짝 마. 안 그러면 이해가. 최지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발로 차서 김 실장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크악. 내 무릎. 김 실장이 무릎을 잡고 고통스럽게 넘어졌습니다. 딸아이가 그 틈에 빠져나왔어요. 아가, 이쪽으로 와. 최지수가 딸아이를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에 꼼짝 말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마.
김 실장이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지수가 먼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못해. 최지수가 김 실장을 바닥에 짓눌러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최지수의 소나기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지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살려줘. 경찰 불러. 사람 죽어. 김 실장이 비겁하게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와줘.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최지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협박한 게 누구야?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김 실장을 완전히 제압한 최지수는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였어요. 그때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쿵, 쿵, 쿵. 폐공장의 셔터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도립, 도립. 무전기 소리가 들리더니 SDT 대원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번쩍. 공장 안이 눈이 부시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일시적으로 먹먹해졌어요. SDT. 모두 엎드려. 대원 한 명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저항하면 사살한다. 무기 버려.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었어요. 지수 선배님. SDT 팀장이 최지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민철아, 고맙다.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최지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신호받고 바로 와줘서 고맙다. 경찰 특공대도 함께 왔습니다. 민철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경찰 대원들이 공장을 수색했습니다. 지하에서 대규모 서버실을 발견했어요. 팀장님, 여기 엄청난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가 있습니다. 한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기업형 조직폭력배입니다. 전부 압수해. 증거 하나도 놓치지 마. 경찰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최지수는 먼저 박 기사와 딸을 챙겼습니다. 박 기사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구급차 불렀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구급대원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충격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최지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겁만 많이 먹었어요. 딸아이가 최지수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군인 아저씨,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아가. 이제 다 괜찮아. 최지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아저씨가 지켜줄게. 경찰 팀장이 김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내며 권리 고지를 시작했어요. 김모 씨, 당신을 납치와 감금, 조직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팀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김 실장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조폭들도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상근 예비역 정수도 함께 연행됐어요. 이번 사건은 조직범죄와 군형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겁니다. 검사가 현장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최지수는 마침내 길고 긴 악몽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김 실장과 그 일당들이 모두 체포된 거였어요. 선배님,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몸 여기저기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 끄떡없다. 최지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기사 가족만 무사하면 돼. 그럼 됐어. 구급차에 실린 박 기사가 최지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것 같았어요. 중령님, 정말 고마워요. 박 기사가 구급차 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최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난 거였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 실장과 그 일당들이 피고석에 줄줄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모 씨는 납치, 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역 18년에 처한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하며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외 공범들 역시 죄질이 매우 나빠 각각 12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땅땅땅. 김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상근 예비역 정수도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어. 방청석에서 박 기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편 최지수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최지수 중령입니다. 다큐멘터리 내레이터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참된 군인 정신을 보여준 분이죠.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최지수에게는 각종 표창이 쏟아졌습니다. 군에서도 그녀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어요. 최지수 중령, 자니가 낸 전역 지원서는 반려한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집무실에서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 아까운 능력을 썩힐 셈인가. 대신 자네를 특수전학교 전술학교관으로 임명하겠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지수가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 강한 후배들을 길러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군에 자네 같은 장교가 있다는 게 내 자랑이야. 참모총장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최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네. 최지수는 새로운 보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 생활을 명예롭게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같은 시기 박 기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받았어요. 여보, 이 귀한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박 기사가 아내와 마주 앉아 상의했습니다. 다시 대리운전을 잡을 수도 없고, 아유, 운전대는 이제 쳐다보지도 마요. 우리 이제 좀 안전하고 예쁜 일 하면서 살아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꽃 배달 사업은 어때요? 당신 꽃 좋아하잖아. 박 기사는 작은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 근처 목 좋은 곳에 작은 꽃집을 차렸어요. 아빠, 간판 너무 예쁘다. 딸이 활짝 웃으며 가게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가게 이름이 뭐야?
희망 꽃집이란다. 박 기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 새로운 희망을 파는 꽃집이지. 멋지지 않니? 가게는 금세 동네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박 기사의 인품 덕분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최지수가 사복 차림으로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박 기사가 꼭 한번 들러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머, 중령님 오셨다. 딸이 교복을 입고 가게 안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 아니, 중령님 정말 오셨네요. 안녕, 그새 키가 더 컸네. 최지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밌어. 공부는 잘하고 있고. 네. 저 이번에 전교 3등 했어요. 딸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다 중령님 덕분에 마음 잡고 공부해서 그런 거래요. 그때 박 기사가 작업복을 입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노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중령님.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기사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게 인사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으면서 삽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별 말씀을요.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지수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이렇게 밝고 건강해 보여서 제가 더 기쁩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박 기사가 풀이지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예쁘네요. 최지수가 꽃다발을 받으며 향기를 맡았습니다. 향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풀이지어 꽃말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래요. 딸이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출발하시는 중령님께 딱 맞는 꽃이에요. 최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자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최지수가 꽃다발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업 대박 나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또 놀러 오십시오. 박 기사 가족이 모두 가게 밖으로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최지수는 차에 올라 손을 흔들었어요. 특수전학교로 향하는 길, 차 안에는 프리지어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최지수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최지수는 위병소 앞을 지났습니다. 당직 병사들이 각 잡힌 자세로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교관님. 한 병사가 힘차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으십니다. 그래, 고생이 많다. 최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과 군복이 묘하게 어울렸어요. 교관 숙소에 꽃다발을 소중히 두고 나온 최지수는 곧장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전술 훈련 시간이었어요. 전체 차려. 교육생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자세를 맞췄습니다. 20명의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 장교 후보생들이었어요. 오늘은 실전 근접 전투 훈련을 실시한다. 최지수가 단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너희를 지켜주는 건 계급장이 아니라 훈련된 본능이다. 알겠나?
예, 교관님. 교육생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병장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최지수는 교육생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킬 미래의 군인들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교육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최지수가 한 명 한 명 세심하고 엄격하게 지도했어요. 동작이 너무 크다. 그러다 칼침 맞는다. 더 간결하게. 최지수가 한 교육생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소리쳤습니다. 실전에서는 0.1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다시. 예, 교관님.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생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최지수의 눈빛은 호랑이처럼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연병장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리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친다. 최지수가 교관 모자를 눌렀으며 말했습니다. 편안한 휴식이 내일의 전투력을 만든다. 푹 쉬도록. 감사합니다, 교관님. 충성. 교육생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하나같이 보람찬 표정이었어요. 최지수는 텅 빈 연병장 한가운데 홀로 서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악몽 같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최지수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군인,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교육생들이 하나둘 연병장을 떠나갔습니다. 최지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전체 해산. 최지수의 마지막 구령이 노을빛과 함께 연병장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최지수의 뒷모습이 웅장한 석양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든든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찬란한 인생 제2막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